3월의 마지막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바람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듯 차가웠다. 소진은 바닥에 쌓인 먼지를 털며 엄마의 유품 정리를 마치려 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엔 병원 영수증, 복용했던 약 봉지들,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택배 송장을 하나하나 찢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습니다. 소진은 문을 열고 익숙한 택배 기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가 건넨 상자는 소진의 품에 익숙하게 안겼지만 이상하게도 상자 위에 적힌 보낸 사람란에는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 김윤희. 순간 소진은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 오늘 배송 아닌가요? 예, 송장상 오늘 도착하라고 되어 있네요. 꽤 오래전에 접수된 물건인 듯한데.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스 위엔 단단하게 붙여진 테이프가 있었고 한쪽엔 조심스럽게 남겨진 손글씨가 보였다. 소진에게. 엄마가 가고 나면 이걸 받아보게 될 거야. 그 글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소진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상자 안에는 포장지에 쌓인 여러 개의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봉투 하나하나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첫 번째 봉투엔 이렇게 써 있었다. 2024년 4월 1일. 이 편지는 내가 떠나고 처음 맞는 봄날에 읽어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날짜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탁상 시계를 봤다. 4월 1일. 오늘이었다. 편지를 꺼내 들었다. 봉투는 오래된 듯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그 안의 종이는 깨끗했다. 엄마의 필체는 여전히 곱고 단정했다. 그 첫 문장은 소진의 눈을 단숨에 적셨다. 소진아, 이 편지를 너에게 남기기까지 정말 많은 날을 고민했단다. 종이는 손끝에서 가볍게 떨렸고 글씨는 감정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소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엄마는 편지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떠난 뒤 넌 혼자 많이 울고 있을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을까? 혹시나 날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괜찮아. 그 모든 감정조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테니까. 소진은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뱃속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움, 죄책감, 억울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포근함까지.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부터 매달 1일 내 편지를 하나씩 읽어줘.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실들을 이 안에 모두 담았단다. 부탁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줘야 해. 그녀는 다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아직도 11개의 봉투가 남아 있었다. 그 편지들은 마치 숨겨진 연대기 같았다. 엄마가 떠나기 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누군가의 생애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다. 그 순간 소진은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엄마의 작별이 아니라 엄마가 이제야 시작하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택배 상자가 도착한 지 한 달이 흘렀고 어느덧 달력은 5월 1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진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첫 번째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글 속엔 엄마가 평소엔 절대 말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고맙다, 넌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었어. 편지는 종이장 하나였지만 그 무게는 누구의 유언보다도 무거웠다. 소진은 새벽녘 작은 램프 아래 앉아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5월 1일자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소진아,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니? 이번 편지는 내가 어렸을 적 이야기야. 내가 모를 수도 있는 혹은 잊었을지도 모를 그날에 대해서. 소진은 긴 숨을 내쉬고 다음 줄을 읽었다. 편지에는 엄마가 소진이 6살이던 봄날의 일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딸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간 날이었다. 그날 너는 무릎을 까맸지. 의사는 소독하면서 울지 말라고 했지만 넌 눈도 깜빡이지 않고 버텼어. 그때 엄마는 놀랐단다. 이 어린아이가 어쩜 이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알았어. 그건 단단한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슬픔이더라. 소진은 눈을 감았다. 놀이터 옆 작은 약국 간판, 진료실의 파란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무릎 위로 뚝뚝 떨어지던 빨간 소독약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넌 뭘 참는 법만 배웠어. 말 안 하고 울지 않고 먹고 싶단 말도 안 하고. 엄마는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그건 내가 나를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을 숨긴 거였더라. 소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한 줄 한 문장마다 그녀의 유년기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장마다 엄마는 마치 지금 이 순간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듯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내가 한 말 기억나니?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니? 엄마가 겁나게 하잖아. 그 말 소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 말 뒤로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소진은 편지를 접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루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오히려 그녀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일깨웠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와 혼자 방에 있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말없이 잠든 척하면서 방문 너머로 들리던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던 밤. 너는 말없이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어. 울기보단 참았고 원망보단 이해했지. 그게 엄마는 늘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참지 말고 울어도 돼. 엄마 없이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편지의 마지막은 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소진아, 그날 병원에서 나 혼자 울었단다. 너보다 내가 더 울었어. 그걸 내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알아줬으면 해. 그 문장을 끝으로 소진은 처음으로 엄마가 없는 방에서 소리내 울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슬픔은 조용히 목 끝에서만 맴돌았고 눈물은 밤에만 흐르곤 했다. 하지만 이날의 눈물은 다르다. 그건 마치 허용된 감정 같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허락해준 울음이었다. 6월의 첫날.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고 창밖의 나무들도 무성하게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소진은 다시 택배 상자 속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이제 이 시간이 기다려졌다. 마치 엄마와 다시 만나는 의식처럼 매달 첫날마다 적막한 집안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이번 봉투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내가 처음 울게 만든 아이 기억나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진의 눈썹이 살짝 찡그러졌다. 곧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편지를 열고 한 줄씩 읽다 보니 머릿속 어딘가에 먼지가 쌓여있던 서랍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기분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너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매일 기다렸지. 그 아이 이름은 태훈이었고 내 반 친구였단다. 소진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났다. 짧고 단단한 머리를 가진 아이. 항상 분홍색 연필을 쓰던 아이. 소진은 그 연필이 여자색이라고 놀리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엄마는 내가 매일 태훈이 얘기만 해서 질투도 났단다. 엄마 오늘은 태훈이가 연필을 나눠줬어. 태훈이가 내 옆에 앉았어. 하루하루 내 눈은 더 반짝였고 엄마는 멀어지는 것 같아 괜히 속이 상했지. 소진은 웃으며 눈을 감았다. 분명 그 아이는 첫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어린 시절의 존재였지만 감정만큼은 지금의 어느 사랑보다도 순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울면서 집에 왔지. 말도 못하고 고개만 흔들었어. 다리를 잔뜩 긁힌 채 집에 돌아와 방문을 꽝 닫았지. 그날도 기억났다. 소진은 운동장에서 태훈이와 함께 놀다가 다른 반 친구들이 다가와 둘이 결혼하냐고 놀리자 태훈이 갑자기 소진을 밀어버렸다. 아니야. 나 쟤랑 안 놀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었다. 엄마는 문 앞에서 널 기다렸단다. 밥 먹자고 부르면서도 속으론 널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기다렸어. 결국 그날 밤 내가 잠든 척하며 울던 소리가 벽을 타고 내 귓가에 닿았단다. 소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자는 척하며 울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 울음은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때 엄마는 그 아이가 믿기도 하고 참 어리다고도 생각했지. 하지만 한편으론 그의 덕분에 너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됐단다. 사랑도 이별도 사람 사이의 거리도 너는 이미 어릴 적부터 경험하고 있었던 거야. 소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손으로 가볍게 볼을 문질렀다. 자신이 그토록 오래 숨겨왔던 어린 날의 첫 상처가 이렇게 엄마의 손글씨로 다시 다가올 줄은 몰랐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엄마가 직접 남긴 긴 문장이 있었다. 이별은 반드시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엄마는 너한테서 배웠어. 너는 울고 나서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잖아. 다음 날에도 인사했고 그 애가 넘어졌을 땐 손도 잡아줬지. 그래서 엄마는 알았단다. 넌 남을 탓하지 않는 아이구나. 소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지 위에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다. 엄마는 딸의 첫사랑을 기억했고 그 첫 상처까지도 껴안아주고 있었다. 그 순간 소진은 처음으로 그 시절의 태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7월 1일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다. 창밖은 하루 종일 회색이었고 소진의 방도 어두컴컴했다. 커튼을 걷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네 번째 봉투를 손에 쥐었다. 지금까지의 편지는 따뜻한 손길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열기 전에부터 뭔가 꺼림칙한 무게가 느껴졌다. 소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다. 소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나를 조금은 이해해줬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번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가장 꺼내기 어려워했던 이야기야. 특히 내 아버지에 대한 거야. 소진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아버지. 그 단어는 이 집안에서 가장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없었지만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내가 11살이 되던 해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단다. 아빠는 늘 바빴고 나는 늘 그게 외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외로움을 너한테서 봤단다. 소진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빠가 거의 집에 없던 시절. 일주일에 2번 정도 얼굴을 보면 많이 본 날이었고 그마저도 피곤한 얼굴로 좀 자자는 말만 했던 아빠. 그날 밤 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지. 아빠가 오늘도 안 왔다. 엄마가 또 울었다. 나는 울면 안 된다. 그걸 우연히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단다. 내가 아빠를 원망한 만큼 너는 2배로 감정을 참아내고 있었구나. 편지를 읽으며 소진은 문득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거기엔 10살 무렵 쓰던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정말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 당시엔 아무렇지 않게 적었을지 모를 문장이 지금은 아이의 마음에 그어진 금처럼 느껴졌다. 소진아, 사실 그 무렵 엄마와 아빠는 많이 싸웠단다. 목소리를 죽이려고 문을 닫아도 내가 다 들었을 거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어른이었고 너는 너무 어른스러웠지. 소진은 고개를 숙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낮은 울음과 아빠의 무거운 한숨, 그 모든 장면들이 소리로 다시 살아났다. 엄마가 이혼을 생각했던 건 그런 감정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였어. 하지만 너는 그걸 엄마가 집을 나가려 한다는 공포로 받아들였지. 그날 새벽 내가 엄마 이불 끝을 붙잡고 울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날의 기억. 소진은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그 새벽 자신의 작은 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던 감촉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남았단다. 엄마도 아빠도. 서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우린 너를 중심으로 다시 붙잡았어. 소진은 갑자기 명절 아침 서툴게 남을 묻히던 아빠의 모습을 떠올렸다. 엄마 없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아빠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주방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어색해서 그녀는 웃었었다. 아빠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매년 내 생일 케이크는 꼭 들고 들어왔단다. 조용히 앉아 초를 세던 그 순간들, 그건 그의 방식이었어.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사람. 소진은 편지를 접었다. 엄마가 떠난 지금 아빠는 여전히 무뚝뚝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식탁에 수박 한 조각을 올려두고 말없이 거실로 돌아갔다. 그걸 보고 있는 딸은 처음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잘 먹을게요, 아빠. 8월. 소진은 여전히 첫날마다 그 택배 상자를 열었다. 어느새 손끝으로 봉투를 집는 동작도 자연스러워졌고
봉투를 들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편지 한 장의 무게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편지지 외에 무언가가 더 들어있었다. 소진은 살며시 봉투를 기울여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해변에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소진은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 속 그녀는 5살쯤 되어 보였다. 반면 엄마는 젊고 생기 있는 얼굴이었다. 햇살에 눈을 찡그린 채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배경은 한가로운 바다였다. 편지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소진아, 이 사진 기억나니? 이건 너랑 엄마가 처음 단둘이 여행을 갔던 날 찍은 거야. 그날 널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단다. 소진은 눈을 감았다. 기억나지 않는 사진이지만 그 장면이 상상되기 시작했다. 작은 백사장, 모래 위에 깔린 돗자리. 엄마는 손수 만든 김밥을 꺼내며 아이에게 건넨다. 아이의 손에 묻은 참기름이 반짝였고 엄마는 웃으며 그 손을 닦아줬다. 엄마는 그날 너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단다. 이 아이는 언젠가 나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미리부터 연습했어. 없어도 괜찮은 하루를 너 몰래 나 혼자서. 소진은 갑자기 숨이 막혔다. 없어도 괜찮은 하루. 그 말은 너무 단단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엄마는 너를 멀리 보냈고 때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하기도 했지. 그게 더 나을 거라고 믿었단다. 엄마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너무 일찍부터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소진은 눈을 감았다. 엄마의 말이 처음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엄마는 자신이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거리를 두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진아, 이 편지들을 너에게 남기는 이유는 단지 추억을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엄마는 너에게 지금을 주고 싶었어. 예전이 아닌 살아있는 엄마의 마음을 말이야. 그 말에 소진은 처음으로 지금 이 편지들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살아내려는 기록이었다. 이 5번째 편지를 쓸 때 엄마는 많이 아팠단다. 밤마다 속이 뒤틀리고 손끝이 떨렸어. 그래도 이 편지만큼은 꼭 쓰고 싶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거든. 엄마는 너를 떠날 준비를 했지만 너를 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단다. 소진은 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내 울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울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멈출 수 없었다. 엄마는 준비된 이별을 연습했고 소진은 그것이 서운함이라고만 느껴왔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 모든 거리두기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소진은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다. 4번째 편지를 읽고 하루가 지난 후 5번째 편지는 그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많은 날들. 그 믿음이 얼마나 편협하고도 방어적이었는지를 소진은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자신이 엄마에게 무언가를 쓰고 싶어졌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묵직한 감촉의 종이 위에 볼펜을 천천히 눌러 썼다. 소진은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다. 엄마, 오늘은 그냥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처음 문장을 쓰자마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단순한 말을 그동안 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싶었다. 그날 사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진 속 엄마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 장면이 꼭 내 기억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웃을 땐 햇살도 따뜻했을 것 같고 엄마가 안아줄 땐 바람도 조용했을 것 같아요. 소진은 문장을 멈추었다. 그녀는 지금 그리움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치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편지를 5개나 받았지만 그 안엔 엄마의 외로움도, 엄마의 후회도, 그리고 엄마의 미안함도 들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차렸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다음 문장을 쓸 때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나 혼자서라도 다 알게 해줘서. 엄마가 없었으면 이 감정들조차 몰랐을 거예요. 소진은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와의 대화를 마친 기분이었다. 편지는 봉투에 넣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작은 조각 사진 하나를 얹었다. 5살 무렵 엄마 품에 안겨있던 그 사진이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택배 상자 안에는 아직도 편지가 더 남아 있었지만 소진은 처음으로 그 상자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상처가 아닌 사랑이, 이별이 아닌 대화가 담겨 있다는 걸 지금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8월의 마지막 주말.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선선했다. 소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의 택배 상자를 무릎에 올려두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상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어느새 하루의 리듬처럼 익숙해졌다. 그날 오랜만에 동생 수연이 집에 왔다. 자취방에서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집에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던 수연이었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야. 소진은 망설이지 않고 상자를 수연에게 건넸다. 수연은 의아한 얼굴로 상자를 들여다봤다. 편지야? 응. 매달 1일마다 하나씩 총 12개. 지금까지 다 읽었어? 5개. 수연은 말없이 한동안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건 첫 번째 편지였다. 잠시 후 소진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거실 쪽을 바라봤다. 동생은 말없이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금세 눈가가 붉어졌다. 소진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엄마, 내가 이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대. 왜? 내가 항상 괜찮아, 됐어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내가 먼저 말하면 울까봐.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어쩌면 지금껏 서로가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이 상자 하나를 두고 쌓여 있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천천히 다른 편지들도 읽기 시작했다. 2번째, 3번째. 읽을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소진아. 응. 나만 몰랐던 것 같아.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몰랐어. 지금까지는. 수연은 갑자기 눈을 돌렸다. 왜 엄마가 나에겐 따로 편지를 안 썼을까? 그런 거 아닐 거야. 난 왜 항상 이렇게 늦게 알게 될까? 소진은 동생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늦은 건 없어. 우린 지금 읽고 있는 거니까.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남은 편지 하나를 들었다. 그 편지는 수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안에 자신도 함께 들어있다는 걸 느꼈다. 엄마는 편지를 누구에게 쓰든 그 안에 모든 가족을 담아놓은 듯 했다. 밤이 깊었다. 남매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라면을 끓여 먹고 마시지도 않는 맥주 캔을 하나씩 열어놓고 아무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그건 마치 예전 엄마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두 남매가 몰래 만화를 보던 오후 같았다. 시간이 돌고 공간은 익숙한데 사람들만 달라진 순간이었다. 수연은 갑자기 말했다. 나도 엄마한테 편지 쓸래. 소진은 웃었다. 엄마가 좋아할 거야. 아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수연도 미소 지었다. 9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소진은 6번째 편지를 꺼내며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한 장의 A사 종이가 접혀 있었다. 보통의 편지지보다 훨씬 길고 빽빽했다. 그건 편지라기보단 하나의 고백문 같았다. 첫 문장은 이랬다. 나는 엄마가 아니었던 시간에도 살아 있었단다. 소진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엄마는 늘 엄마였다고 믿었다. 소진에게, 동생에게, 가족에게. 그녀는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꺼내고 있었다. 너희가 어린 시절 엄마는 꿈이 있었단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니? 너희에겐 말한 적 없지만 사실 엄마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소진은 놀랐다. 엄마가 그림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어릴 땐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그러다 너희 아빠를 만났고 갑작스럽게 널 품었지.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단다.
엄마의 글씨는 흔들리며 이어졌다. 포기한 건 아니었어. 그림 그리는 순간들이 나를 버티게 했거든. 그래서 몰래 그림을 그렸단다. 너희가 자는 밤에 베란다에서 조그만 스케치북에 나뭇잎을 따라 그리며. 그게 나였어. 진짜 나. 소진은 편지를 쥔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머릿속으로 밤늦게까지 혼자 베란다에 앉아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은 자주 있었지만 그 속에 꿈이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소진아.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고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그리고 나 자신이었단다. 그 문장에 소진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래,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 안에서 매번 역할로 존재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었다. 편지 말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혹시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 궁금하니? 그건 바로 너란다. 가장 어려웠고 가장 오래 그리고 싶었던 존재. 소진은 눈을 감았다. 어떤 말보다 강하게 가슴을 울리는 그 문장.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엄마로 완성시키기 위해 세상에 한 사람을 그려나간 것이다. 그날 밤 소진은 처음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엄마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에서야 눈에 들어왔다. 붙박이장 한쪽엔 오래된 크레파스 세트가 있었고 주방 서랍 한켠엔 펜촉이 닳아버린 펜이 들어있었다. 모두 엄마의 이름으로 쓰인 삶의 도구들이었다. 소진은 거실 조명을 끄고 상자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강지연 씨,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엄마의 이름을 이해한 밤이었다. 6번째 편지를 읽은 후 소진은 택배 상자 아래쪽에 끼워져 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건 엄마의 손글씨였다. 혹시나 그림을 찾고 싶다면 이 주소로 가보렴. 서울의 어느 오래된 동네. 해뜰안길 42번지. 처음 보는 주소였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찾아간 그곳은 좁은 골목길 안쪽 담쟁이 넝쿨에 덮인 붉은 벽돌집이었다. 철제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백발의 할머니.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지연이 딸이니? 소진은 놀라 잠시 말을 잊었다. 이름 한 번 대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연 씨 여기 자주 오셨어요? 응, 생전에 자주 왔지. 여기서 그림도 그렸고 많이 울기도 했고. 엄마가 그림을요? 그래. 너희한테는 말 안 했니? 네, 전혀요. 할머니는 그녀를 마루로 안내했다. 거기엔 작은 화실이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소진은 벽에 걸린 그림 앞에 멈춰섰다. 붓터치가 강하면서도 섬세한 하지만 어딘지 외로운 색감의 풍경화. 그리고 가운데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낯설지 않은 실루엣. 그건 분명 5살 무렵의 자신이었다. 저 이거 제가 맞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집 근처 공원에서 그렸다고 했어. 그림 그리는 내내 울더라. 이 순간을 잊기 싫어서 그린다고. 소진은 입을 막았다. 숨이 가빠졌고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지연이가 너희에게 전해달라고 남긴 거야. 하지만 언제 줄지는 내가 찾아올 때라고 했지. 소진은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마르지 않은 수채물감, 그리고 메모가 한 장 있었다. 그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기 위해 계속 그렸다. 사라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내 손끝으로 너희를 붙잡았다. 그림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엄마가 얼마나 자주 두 자녀를 스케치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연에 자는 모습, 소진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장면, 아빠가 무뚝뚝하게 식탁에 앉아있는 풍경까지. 그림 속 가족은 무채색이 아니라 언제나 따뜻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날 밤 소진은 화구암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책상 한켠에 그것들을 놓고 엄마처럼 조용히 빈 종이 위에 연필을 들어보았다. 무엇을 그릴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왜 그림을 그렸는지, 무엇을 위해 평생 보이지 않는 작업을 이어갔는지. 이게 다 엄마가 직접 그린 거야?
수연은 스케치북을 넘기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다.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집에서 받았어. 엄마가 다녀가던 화실이래. 수연은 말없이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엔 아무 그림도 없었지만 하얀 여백이 오히려 가장 큰 감정을 남기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은 그림 도구를 사러 나섰다. 문구점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스케치북 하나와 12색 색연필을 집어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첫 장에 엄마라는 두 글자를 적었다. 엄마. 이건 저의 첫 그림이에요. 탑장이에요. 너무 늦은 건 아니죠? 처음엔 엉성했다. 사람의 얼굴은 원처럼 생겼고 손은 4개의 막대기였지만 그림을 그릴수록 마음속에 고였던 말들이 색깔이 되어 흘러나왔다. 자신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입시 준비로 지쳐 쓰러졌을 때 몰래 울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밤을 함께 울고 있었을지도 모를 엄마의 눈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마주했다. 며칠 후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나도 매달 1일에 그림 하나씩 그릴까 해. 소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한테? 응.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보낼 순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날부터 남매는 함께 택배 상자를 책상 옆에 뒀다. 편지들을 꺼내어 읽고 그에 대한 답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소진은 짧은 글을 썼다.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던 들국화를 봤어요. 수연이가 라면 끓여줬는데 짜더라고요. 수연은 그림을 그렸다. 엄마가 좋아하던 커피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던 엄마의 옆모습. 그리고 화장대 앞에서 브러쉬를 드는 순간까지도. 어느 날 밤 소진은 택배 상자 안에 있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이제 이걸 읽어야 할 것 같아. 그건 12월 1일에 열어보라고 쓰여 있었지만 소진은 알 수 있었다. 이 편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음을. 편지를 열자 가장 짧고 단단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소진아, 수연아. 이젠 너희의 시간이다. 엄마는 너희 안에 남겨졌고 너희는 날 기억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를 그려주면 된단다.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남매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가장 깊은 공감은 말보다 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소진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엄마가 꿈에 나왔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수연과 자신이 뛰어다녔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웃었다. 그 미소엔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말이 담겨 있었다. 1월. 한 해의 시작이지만 소진에겐 엄마가 사라진 지 딱 1년이 되는 달이었다. 그녀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스케치북을 들고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다. 수채화 기초반. 오전 반엔 대부분 은퇴한 어르신들이었지만 소진은 그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들 각자의 이유로 오셨죠? 이곳은 기술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공간이기도 해요. 첫날 선생님의 말이 마치 엄마가 건네는 문장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소진은 매주 2번씩 수업에 참여했다. 붓을 쥘 때마다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어렸을 적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손, 간식을 썰어주던 따뜻한 손, 그 손이 그리던 세계를 이제야 따라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소진은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지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개인 작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혹시 따숨 갤러리 기억나세요? 거긴 어릴 때 엄마랑 몇 번 갔던 곳인데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작년에 그분 전시 열렸었어요. 하루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작은 개인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림 한 점만 남기고 다 팔렸죠. 소진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림 하나는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두 아이가 손잡고 벤치에 앉아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는 여자. 당신 어머니였을 수도 있겠네요. 며칠 뒤 소진은 갤러리를 찾아갔다. 따숨 갤러리. 예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갤러리 구석에는 여전히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설명이 없었고 작가명도 없었다. 하지만 소진은 알 수 있었다. 그 그림은 엄마가 남긴 유일한 자화상이었다.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고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이 그림 아시는 분이세요? 소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엄마예요. 정말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 앞에서 울고 가셨어요. 작가가 누구냐고 많이 물으셨는데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소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그림 아래에 짧은 글을 붙여두었다. 이 그림은 강지연 작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작은 삶을 큰 사랑으로 채워낸 우리 엄마의 자화상입니다. 누군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이제는 그녀도 엄마의 그림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날 밤 소진은 스케치북 한 장에 자신과 수연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화단 너머에서 흐릿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수채화로 덧칠했다. 엄마는 결국 이렇게 그림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세탁기에서 마른 빨래를 꺼내며 소진은 문득 엄마가 이맘때 꼭 꽃무늬 앞치마를 꺼내 입던 걸 떠올렸다. 택배 상자는 여전히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었다. 먼지가 조금 쌓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편지들과 그림, 엄마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수연이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누나, 우리 이 상자 어떻게 할까? 소진은 상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냥 이대로 두자.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 시작. 응. 엄마가 그랬잖아. 마음은 계속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이 상자도 그랬던 것 같아. 며칠 후 남매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스웨터, 향이 배인 수건, 그리고 한켠에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 그 안엔 짧은 문장들이 일기처럼 적혀 있었다. 수진이 학교 가는 날. 도시락 싸는 건 여전히 떨린다. 수연이 오늘 처음으로 혼자 라면 끓였다. 짰지만 맛있었다. 택배 상자 이제 거의 다 찼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이걸 꺼내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좋겠다. 소진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무언가를 완전히 끝낸다는 감정은 오히려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엄마의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개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건 다시 입지 않아도 엄마가 이 집안에 여전히 함께 있다는 느낌을 남겼다. 그날 밤 수연이 먼저 잠든 뒤 소진은 스케치북을 펴고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하얀 상자 하나. 그 위에 두 손이 얹혀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엔 색색의 편지들,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진 기억의 조각들. 그녀는 조용히 글을 썼다. 잘 가요, 엄마. 당신의 마음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매는 마지막으로 택배 상자를 닫았다. 상자 위에 짧은 문구를 적은 스티커가 붙었다. 읽어주세요. 여기엔 한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소진은 그 상자를 자신의 책상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건 이제 일기장이 아니라 작은 타임캡슐이자 그들 가족의 추억 박물관이었다. 한 달 뒤 소진은 도서관 자원봉사 면접을 보았다. 아이들과 책을 읽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수연은 미술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벽에 이런 문장을 써붙였다. 사라진 기억도 다시 그릴 수 있다. 소진은 다시 상자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잊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 곳곳에 녹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택배로 마음을 보냈고 남매는 이제 그 마음을 세상에 다시 보내기로 결심했다.